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는 진짜 인터뷰, 진탐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탐 인터뷰 세 번째 시간.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네, 오늘은 항아님과 소금님이 진탐 인터뷰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가 진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직업의 세상은 전문적인 상담사 선생님들이 지내고 계시는 그 영역이에요. 상담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기는 하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직업으로서의 상담사, 어떤 일들 혹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님은 혹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적이나 아니면 받아보신 적이나 있으실까요? 네, 대학교 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학교 내 상담센터에 가서 몇 번 한 적 있어요.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그게 사실은 되게 필요하지만 다들 걱정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 속 얘기를 막 해도 될까? 하면서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소금님은 헤어지자마자 가셨나요? 네, 이제 방학이 지나고 2학기 때 갔는데 대학교에 그런 상담센터랑 이런 검사도 되게 잘해주고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대학생분들이 그런 거 좀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제가 대학의 그런 학생 상담센터에서 일하셨던 분을 잠깐 뵌 적 있어요. 요새는 24시간 상담 전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활성화되긴 한 것 같아요. 상담이라는 것에 대한 장벽이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상담사라는 어떤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 한 분 모셨어요. 이결자 상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결자는 상담사님의 본명은 아니세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면 혹여나 이렇게 상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할까봐 애칭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애칭을 보통 원하는 대로 불러드려요. 미녀라고 하셔도 됐을 텐데 왜 결자라고 하셨을까요? 네. 제가 결자해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마음에 새기는 편이에요. 그 책임감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맺은 일은 내가 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맺었다라는 거를 아는 것 이것은 내가 만든 일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 역시 그게 아직 다 안 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열심히 찾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들었을 때 결자해지면 상담사시면은 왜 해자가 아니고 결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야,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이시네요. 내가 맺었다는 걸 아는 것.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언젠가 맺으신 것 때문일 텐데. 그렇죠.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진탐 인터뷰는 어떤 직종을 대표해서 인터뷰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직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진짜 경험들, 현장 중심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나누자 하는 의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결자님도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해 아시는 만큼 많이 풀어주고 가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실까요? 저는 지금 현재 사설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가기관이고요.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설 운영? 병원이랑 같이 있는 사설 상담 센터예요. 센터고요. 프리랜서라고 보통 하는데요. 시간제 상담사로 두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분의 얘기를 듣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얼마나 뭐 이게 사실 기간이 있는 일들은 아니어서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해결하면 좋을지를 함께 얘기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심리 상담. 그래서 상담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그걸 가지고 내담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담사님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상담센터도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기관에 소속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시험 봐서 들어가시나요? 네. 면접 보고요. 기관에서 이렇게 뽑는 네,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심리상담사라고 하면 운영되는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이 딱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인데 그 민간 요즘 뭐 워낙 말이 많잖아요. 난립되는 민간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양대 상담 학회가 있어요. 한국 상담 심리 학회가 있고 한국 상담 학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양쪽 학회에서 그 상담사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부여하고 수련을 감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주로 뽑게 되고 네, 상담센터에서는 그러면 한 곳은 공공기관이고 국가기관이고 한 곳은 병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담자님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경로가 누가 의뢰를 하나요? 스스로 오나요? 누군가가 의뢰를 하나요? 약간 다른데요. 일단 사설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본인이 전화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근데 그 중에 가족인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다음에 이 청소년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화해서 1388 저희 왜 그 상담 전화 있잖아요. 거기 전화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상담을 신청했다가 자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의무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뢰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상담을 신청하셨다 할지라도 내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상담을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갈 테니 뭐 어떻게 선생님이 뭐 구워 삶아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명확하게 얘기하죠. 두 분이 얘기하셔서 본인이 오겠다고 해야만 상담은 진행이 되는 거고 상담의 기본 베이스 자체가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진솔한 신뢰 관계를 기본 밑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서 뭐 누군가가 뭐 이 사람을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만나서 내담자 동의를 받고 그 서명 받는 그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담센터에서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병원이면 정신과를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 오은영 선생님을 보면 맞아요. 그분이 상담 직접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의사 선생님하고는 역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일단 진단을 내리시고 정신과에서 어떤 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본인이 내리신 진단과 치료 과정을 좀 보시는 랩업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상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따로 그런 걸 배우셔야 할 것이고 되게 뭐 몇 분 얘기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상담은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하는 심리 상담은 그 모든 것이 내담자 입에서 나올 때 내담자가 깨닫고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이런 거군요.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라는 거를 함께 얘기하는 과정, 그걸 깨닫게 하는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이 상담사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네, 상담을 잘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실제로 정신과에서도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많이들 이제 헷갈리시는 임상 심리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베이스가 있고 이제 저희 쪽에 심리 상담 베이스가 있는데요. 임상 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 평가를 해요. 심리 검사. 예, 검사를 해서
좀 이제 병리 쪽에 가까운 분들을 주로 하시겠죠. 병원이니까 병리가 있는 분들을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병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고 통합해서 분석해서 그 병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어느 정도 내리시고 그다음에 그 환자를 다 관찰해서 이렇게 최종 진단 내리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물론 저희도 임상을 같이 배우고 저도 임상을 같이 전공을 하기는 필요하니까 서로가 필요하거든요. 임상하시는 분도 상담이 필요하고 상담하시는 분도 임상이 필요하죠. 내담자를 파악해야만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를 병리적으로 진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성격 장애다. 라고 할지언정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장애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 경계에 있는 분이라면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내가 내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도 다 정상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정상의 범위를 어디로 보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 문제의 근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숨겨져 있는 어떤 심리의 근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심리 상담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정신과에 계신 의사 선생님은 이제 치료나 질병 으로서의 접근이 이제 주된 과정이고 지금 심리 상담사 이제 결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질병으로 진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자체를 현생 자체를 계속해서 같이 들여다보는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임상 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에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역할 그렇게 역할 구분이 조금 되네요. 네네. 그리고 임상 심리 하시는 분들도 치료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강박 장애다 그러면 강박 장애에 맞는 치료,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상담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심리 치료라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뭐. 치료의 대상인가에 대한 논의는 각자 생각하시는 분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전 좀 궁금한 게 해소가 되네요. 제가 작년쯤에 상담을 받았어요. 아이가 조금 불면이 와가지고 그거에 어떤 불안함 때문에 상담을 받는데 부모도 같이 받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불안함이 이제 저의 어떤 감정에서 혹시 기인하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걱정도 불안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상담을 받았는데 되게 좋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전에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치료가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해결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어떤 해결책을 상담사님이 알려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처음에 갔었던 거예요. 나 이렇게 답답한데 뭔가 수많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좋았다는 건 쭉 계속 상담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이 아닌 걸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꺼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상담사님이 저한테 해결책을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정리가 맞아요. 되면서 마음이 되게 좋아지는데 그거를 도와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옆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 시기를 넘기고 이 시기에 내가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를 사실은 그전엔 몰랐거든요. 이렇게 여쭤보고 갈 걸 그랬어요. 네. 이게 그 문제의 중간에 있는 당사자는 그걸 모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남의 마음도 모르지만 제일 모르는 게 내가 내 마음일 가능성도 제일 많고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 되게 복잡한 문제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담사는 멀리서 그걸 좀 바라보면서 이런 어떤 마음이 이런 행동이 되게 했을까? 어떤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이 되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해 주는 역할? 저는 내담자분들을 처음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저에게 그 상담 구조하라고 말을 해요. 뭐를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해주길 바라십니까?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 그래서 뭐 된다면 당신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내담자분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삶을 원해서 이랬었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하는 역할. 그래서 저도 내담자분들한테 이제부터 당신이 여행을 가는 거고, 어디 여행에 가서 뭘 볼지, 뭐를 만질지, 어떤 분들은 뭐 강에 가서 직접 뛰어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 근처에서 바라만 보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그 근처까지 가게 해주고, 뛰어들어 보고 싶니, 아니니, 강을 만져보고 싶니, 아니니, 그렇다면 아니라면 왜 아니니, 라는 얘기를 던져 드릴 거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본인의 마음을 탐험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세 가지의 어떤 상담과 관련된 어떤 직업 구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결자님이 몸담고 계신 그런 심리 상담사 되는 과정, 그걸 좀 여쭤볼게요. 보통 대학교 전공부터 시작을 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대학원을 석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학부의 어느 과를 가든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 대학원 과정에서의 상담 과정만 가면 되나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데요. 이제 법이 막 심리사법이 이제 제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되게 많은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심리학을 전공해야만 한다와 아니다가 있는 게 저희가 교육학 하시는 분들도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진로 하시는 분들도 또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종교 쪽이신 분들도 상담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담이 넓게는 심리학의 범위에 들어오는데 어쩌면 상담학의 범위에 심리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어요. 심리를 공부했다 그래서 상담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말씀하신 이제 상담사로서의 어떤 자격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에서의 그 과는 보통 무슨 과 이런 거예요? 대학원에서는 상담 심리를 전공을 해야 되고 자격증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상담 면접, 심리 평가, 심리 치료 이론 이런 식의 주로 뭐 상담 심리학과, 뭐 임상 심리학과, 뭐 무슨 치료학과, 심리 치료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될 텐데 그 안에서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 과목을 이수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학교의 과를 다니셨다면 나중에 다시 편입하셔서 그런 과목을 들으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극단적으로는 내가 공대를 나왔어도 그쪽 대학원을 가면 심리상담사가 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공대를 극단적으로 보시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관계가 없는. 아까 그 말씀하신 여러 전공들이 다 어쨌든 인문사의 계열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면 법이 바뀔 경우에는 가령 심리학과만 나온 사람만 그 대학원을 가게 하자 이렇게 바뀐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학 최소한 또 심리학 그 학부부터 그런 과목을 듣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되게 좀 예민한 문제라 말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관여돼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대학원만 나온다고 상담사가 되는 건 아니어서 대학원을 나오고 나면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련. 네, 상담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하면서 수련하는 과정을 필요한데요. 그게 저희가 2급하고 1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급은 정말 최소한의 상담사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를 이제 와서 이해가 되고 이게 어쩜 되게 최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요. 최소한 2년 정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아니, 대학원 중간에 하셔도 돼요.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소속되어 있는 기관 어디에서 수련을 받아요?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이제 상담 수련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럼 내담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련을 하려면 근데 기간은 거의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50주의 상담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정리해서 그걸 저희들의 이제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으신 1급 슈퍼바이저 교수님, 주로 교수님들이신데 교수님들한테 다 공개하고 그럼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거를 또 하는 그 과정을 또 한 15번, 10몇 번의 감리 감독을 받아야 하고 또 제가 상담했던 모든 기록을 저희가 아닌 다른 상담사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의 단체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걸 공개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를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되게 면접 과정도 그냥 단순히 면접이 아니라 사례를 막 띄워놓고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 사람 왜 이렇게 된 것 같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상담하실 거냐를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저의 의견을 얘기해서 이게 이 사람의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구나라는 게 돼야 자격의 수여가 되는 과정이 최소 제일 빠른 분 제가 봤을 때 한 1년 반에서 좀 평균적으로 3년, 1년 반에서 3년 정도의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2급 자격증이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굉장히 지난한 1급이 되는 과정은 최소한의 3년의 수련 기간이 있어야 되고 50번의 슈퍼비전, 뭐 10번 이상의 슈퍼비전, 심리평가 슈퍼비전 뭐 이런 것들이 길고 오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슈퍼비전이 사실은 내담자를 구하는 것도 이제 문제고 교수님들이 그냥 해주시진 않거든요. 무료가 아니에요. 그 관리가 감독 비용이 들어가겠죠. 예,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내담자를 이제 구하시는 분들은 대학에 계신 분들은 대학센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육청에서 멘토링, 무료 멘토링에 소속돼서 또 상담을 하기도 하고 위센터 소속이 돼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복지기관, 쉼터. 예, 그런 데 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은 근데 사설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 사설센터의 수련생으로 또 사설센터에서도 수련생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관리감 그분한테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상담을 하고 그 사설센터에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훨씬 더 구하기는 내담자를 구하기는 개인이 구하는 것보다 쉬우니까요. 그다음에 훨씬 더 안전하고 되게 까다롭고 엄청 지난한 과정. 어렵네요. 네. 직업의 세계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한다고 했더니 가서 말 잘하라고 너무 힘들어서 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싶으신 이유가 또 있고 보람도 있을 것이고. 네, 이 과정을 겪은 어떤 이유, 동력? 결자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동력은 뭐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되게 궁금했었던 것도 있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궁금해지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하면 할수록 이래서 이랬구나를 오늘 제가 3년 전에 알았던 거하고 오늘 제가 아는 거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내담자에겐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제가 아는 부분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시각이 또 다르니까요. 예전에는 이걸 제가 알려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당신 삶의 주인공은 내담자이시고 그분이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저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요.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고 저도 마음이 궁금하지만 저는 상담사 못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 상담을 시작했던 거는 굉장히 달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일반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네. 일반 회사에서 인사팀에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상담을 잘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셨나 보다. 퇴사하려는 사람을 잘 붙잡고
이 팀으로 안 가겠다는 사람을 잘 보내고 저기서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을 같이 일할 수 없겠다는 사람을 잘 설득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전 제가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만난 상담은 그런 상담이 아니었었어요. 네. 완전히 다른 분야였었고 하나하나 너무 다른 것들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그런 기쁨이 있으셨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내담자가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수련생일 때 뭐 만났던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돈을 다 돌려줘야 될 정도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제일 많이 변했던 거는 그 친구였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너무 모르니까 그냥 괜찮겠지, 괜찮아, 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제 이랬던 인내심도 것들. 많을 때니까요. 맞아요. 모르니까 인내심이. 오래된 경력이 있는 분들은 뭐 전문가로서의 또 판단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게 그분 삶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신기했고요. 너무 다른 세상이라는 게 신기했고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좀 신기했고요. 그런 감사함이 있네요. 네, 신기했고요. 네, 물론 보람이죠. 보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가장 큰 보람은 그냥 제가 제일 달라진 거. 제가 제일 달라지고 저희가 달라지니까 저희 아이가 달라지고 저희 남편이 달라지는 거. 네, 그 저희 남편이 저한테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 대비 많이 쓴다. 아니면 저희 수련을 받은 교육 이런 걸 많이 또 가야 되니까 하는데 그거가 아깝지 않는 제가 상담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는 어떤 면이 달라지셨어요?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상담의 길을 걸으면서? 일단 전 되게 조급하고 막 초조해하고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는 아시잖아요. 네, 사실은 결자님하고의 인연이 길어서 결자님은 평생 공부만 하고 살 줄 알았어요. 물론 이것도 또 새로운 공부를 하셔서 이 길을 걷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계셨던 욕망덩어리. 맞아요. 그게 내가 정말 잘하고 싶었구나. 내가 근데 그 잘하고 싶은 마음엔 진짜 막 최고가 되고 싶고 1등하고 싶었구나. 근데 그 1등이 된다는 건 내가 내 삶의 1등이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지는 1등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과정.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정말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만족하는 1등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저희 아이한테도 예전에는 저희 아이가 뭔가 못하는 것만 보였거든요.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가 아닌 다른 면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 중에 엄마가 어디 가서 막 그 아이와 대화하는 법이나 무슨 뭐 아이를 이해하는 법이나 이런 강연을 듣고 오면 네가 그랬구나. 네가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이러면 아이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놈의 구나 좀 하지 마. 어디 가서 또 무슨 수업을 듣고 왔길래 그렇게 구나 하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웃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그게 어떤 기술? 방법? 뭐 이런 걸로는 가능한 게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결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자녀들, 아이들, 학생들을 대할 땐 이렇게 해야 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진짜 나를 바꾼다는 거, 그 마음이나 태도나 그런 삶의 태도로 간다는 건 또 완전 다른 일이어서 결자님이 하셨던 그 수련의 과정만큼이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고 해야만 체득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담자를 앞에 두고 제가 압도되거나 제가 조급해지거나 제가 불안해지면 똑같이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담자가 평상시에 느끼던 환경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그렇게 된 데는 정말 뭐 조급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오신 분에게 제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엄마, 또 다른 그렇게 선생님? 이분이 그렇게 만든 그런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아무렇지 않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내가 진짜 괜찮아야 되는 저럴 수도 있지. 저분의 입장에선 저럴 수밖에 없었겠지. 막 뭐 자해해서 뭐 오시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저는 대놓고 자해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죠. 뭐 이런 얘기들. 잘 안 했으면 우린 만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분의 진짜 마음을 알 수는 없거든요. 물론 저희가 자해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그때그때 도움은 되겠지만 이분의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너무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고 잘 이해해주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가 되면 힘들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담사 좋은 상담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일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내담자 분의 얘기를 같이 똑같이 느끼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느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시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경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고 나의 삶이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삶을 믿는다면 그분의 삶이니까 그분이 알아서 잘 헤쳐나가시겠죠. 나는 신뢰. 제가 너무 막 불안해해서 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공감이냐 내 거를 내가 불안하니까 내 남자에게 이제 투사하는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짜 공감은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를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알아보는 거. 그중에 제일 좋은 건 질문하는 거죠. 솔직히 모르면 모르겠다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게 하지만 저는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도대체 그때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면 상담사는 되게 마음이 좀 건강한 분일 것 같아요. 수련의 과정을 저 정도로 거치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분들 보면 자신이 되게 힘들어서 상담에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상담했던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던 얘기인데 그 친구도 상담을 공부하는 친구예요. 그 대학생이 저에게 정말 이런 워딩을 썼던 것 같아요. 제 정신이 온전치 않은데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상담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봤을 때 나도 내가 한 일주일 전쯤에 나의 분석 교수님한테 내가 했던 말인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걸 아는 게 거기에서부터 자기 이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이해를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압도되고 인간이니까 소진되고 압도되고 다 하거든요. 밉고 싫고 막 다 해요. 그 내담자의 뭐 어머니와 막 밉고 싫고 안 왔으면 좋겠고 뭐 막 저는 인간이니까 똑같은 감정을 똑같이 겪어요. 내담자랑. 근데 대신 그분하고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제 마음을 제가 봐야죠. 그래서 분리시킬 수 있는 거 말씀하신 것 중에 분리시킨다는 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온 것 같고 그 분리시킨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분리가 되는 거라는 것도 우리가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게 내 냉정한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타인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청소년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독립. 독립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이를 믿어줬고 저 아이가 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진짜 독립이 일어나고 그게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청소년 기관에 있다 보니까 상담도 사실은 그 내담자를 홀로 서게 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밑바탕이 되어야 그 사람을 막
끌고 책임져주고 어느 날 낫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마법이죠. 그건 진짜 도움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비단 아이들뿐 아니라 이렇게 다 큰 성인이 돼도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독립한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맞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 또 밑바탕에는 책임질 수 없는 거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또 되게 맞아요. 많이 깔려 있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과욕이나 과신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해내고 명확히 알고 이러는 과정은 왜 언제 들어도 도움이 되죠.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어려워서요. 잘 안 되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니까. 네. MBTI가 요즘에 널리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물론 굉장히 이렇게 지나치거나 단정적이지 않다면 이거는 어쩌면 그냥 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망의 표출? 맞아요.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남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고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아이면 그 상담 심리에서는 MBTI 사용하나요?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좀 다른 검사를 더 많이 조금은 이제 병리적인 거나 좀 문제를 좀 알아내는 그런 걸 좀 하고요. MBTI는 정말 대중적인 거죠. 그 문제를 지적하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일 것이다라고 원인을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MBTI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거, 타인을 이해하는 게 저렇게 어렵군가 보다. 맞아요. 다른 사람을 저렇게 뭔가 하지 않으면 어려운가 보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너는 이럴 때 어떤 사람이야? 너는 이럴 때 화가 나? 힘들어?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물어보기는 힘들고 나의 부족한 걸 드러내기도 어렵고 사실 모르는 걸 내가 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감정으로 이해하기보단 머리로 그 사람을 이렇게 규정 짓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진짜 얼마나 알고 싶으면 그럴까 나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편은 남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쵸, 이해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물어봐요. MBTI 뭐 하고 싶어요? 그럼 MBTI를 하셔서 그게 뭐가 하고 싶으신 거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하고 싶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고 싶고, 뭐를 이해받고 싶은 거냐. 그게 더 중요하죠. 저희들한테는. 저는 좋은 직업이라는 게 초등학교에 가서 이 직업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롭고 나에게 보람이 있는가를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가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담사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실제 직업인으로서 살고 계실 때 어떤 좋은 점이나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가령 뭐 워라밸이 좋다거나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워라밸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저희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저는 놀고 싶은 날 제가 지정할 수 있고 그날 상담을 안 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 쪽에서 또 단점은 상담은 다른 분들이 필요로 의해야 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다 보니까 남들 다 놀 때 제가 노는 시간이 다른 거죠. 다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오셔야 되고 학생을 학교 갔다 와야 되고 또 오전에 또 막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고 이러니까 근무 시간이 너무 넓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반적인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간이 생기는군요. 그게 좀 힘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람 있고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일이 내가 변함으로써 같이 일어나는 일인 게 너무 좋은 그런 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자꾸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기록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화낼 때 화내고 뭐 싫을 때 싫어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쌓일 때도 있고 다른 분들도 제가 조금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 너 나에게 그런 식을 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불편한 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직업이에요. 저희는 그래요? 보험이 안 되니까 뭐 병원에서는 실제로 뭐 12만 원 진료를 하셔도 뭐 3천 원, 4천 원 내시니까 이게 내가 아플 때는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상담 저희가 비용이. 생각할 때는 많은 비용이 아닌데 되게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 달에 근무 시간 대비 그렇죠. 월급을 생각해 봤을 그렇죠. 때 그게 이제 한 번의 그 상담 비용이 사실은 크게 책정되는 게 아닌데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내담자가 오롯이 다 내야 되니까 그게 크게 느껴지죠. 내담자분한테는 엄청 큰 돈이고요. 큰 돈인 걸 알지만 또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하루에 막 10살에 뭐 20살에 할 수는 없거든요. 없죠. 상담은. 하루에 한 몇 살에 이상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노력과 시간과 고생하는 거, 마음고생 대비 수련의 과정, 들어간 비용을 빼면 수입은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 되게 청소년들에게 참 얘기를 하기가 하지만 좀 그렇네요. 앞으로는 모를 일이니까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또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으니까 여러 장면에서 그다음에 이게 뭐 꼭 상담을 하지 않아도 상담을 공부한 이 진로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일반 회사에서도 그 상담 전공한 상담실이 있고 그래서 회사 직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마음 건강을 위해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연결도 되게 많이 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학교도 아이들이 이 비용을 다 댈 수 없고 그렇게 많이들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문화처럼 또 돼버리면 상담은 무료로 받는 것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받는 것이라는 또 인식이 그것도 또 위험할 수 있겠네요. 같이 그래야 또 본인 노력을 하거든요. 내가 이만큼을 돈을 내야 내가 노력하지 무료로 하면 저도 지금 이제 있는 청소년 기관은 무료 저는 돈을 받지만 내담자들은 무료라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가서도 진심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학교에서 보내서 왔어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거나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어느 선에서 많은 젊은 분들은 임상 쪽을 많이 처음에는 기관에 아예 취업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좀 이제 경력이 되시고 이제 이러시면 나와서 프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심리 하시는 분들이 방송에서 되게 많은 활약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식은 점점 좋아지고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고 정당한 대가를 이제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는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좀 수요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라는 게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제가 이렇게 뭘 해도 사람과 사람, 인간 대 인간의 대화에서 느끼는 어떤 위로와 공감은 또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는데 상담은 진짜 안 되겠다. 맞아요. 직접 오는 수고를 해서 만나고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거에서 느껴지는 그 관계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상담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 말을 내가 막 언변이 화려하지 않아. 전혀 상관없죠. 네. 궁금한 거 물어보고 말하는 거 듣고 그 장면에서 그건 왜 그럴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말을 잘할 필요는 전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적으로도 상담 받는 동안 저 혼자 되게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내담자가 언변은 내담자가 더 맞아요.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더 저는
외향적인 상담사보다 내향적인 상담사가, 내향적인 남보단 자기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내향적이신 분들이, 또 외향적인 분들이 들으면 좀 그러실라나? 내향적인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 이제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오늘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상담사님이 이제 약간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상담이라는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정말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너무 잘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정말 기대하는 이상이 너무 큰 친구들이 좀 많고, 정말 진짜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실패를 하고 났을 때 내가 너무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성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실패한 건 슬프고 아프고 속상한 거라고 느끼고 말해도 된다고. 그 감정은 그 감정인 거지, 내가 그 감정을 느낀다고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바라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된다 라는 얘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만화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좀 책을 봤으면 좋겠나 해가지고 봤을 때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책 보셨어요? 그 웹툰 가지고 만든 거죠? 네.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다음 웹툰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꼭 청소년들한테 좀 그 책에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멘트 자체가 그냥 찬란하다는 거는 남에게 보여지는 찬란함이잖아요. 남이 나를 찬란하다 아니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찬란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인정해주고 괜찮은 거, 내가 한 노력과 내가 한 성과들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 거. 네. 별자님이 말씀해주신 거를 잘 새겨보면서요. 오늘은 저희가 상담사라는 직업을 갖는 과정, 그 직업에서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봤어요. 제가 들으면서 좋았던 거는 이 직업은 나 자신이 가치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직업을 가지면서 내가 마음이 되게 좋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이 세상에 많지 않은데 상담사라는 직업은 그거에 가까워질 수 있는 직업이구나 라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경험 나눠주러 오신 결자님에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